예, 반갑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고전읽기 피터 셴게 교수님 학습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원칙, 디스플린, 규율. 규율이 뭐냐? 근데 실은 이게 그 학습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가 그 디시플리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거기서 따온 그러한 용어다. 그러면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숙련해야 하는 그 일련의 이론과 기법의 집합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골프 배우실 때 채만 준다고 바로 못 칩니다. 네,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대로, 아이언은 아이언대로, 어프로치는 어프로치대로, 퍼터는 퍼터대로 비디오 보면서 연습을 해야, 배우고 숙달을 해야 그래도 이 100개 깨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숙달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저자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습 조직, 이게 무슨 뭐 조직 내 독서 모임이냐, 지식 동아리냐, 이런 게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새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을 학습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몇 번 나올 텐데요. 최소한 이 그림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셔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그러한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생이 교수님이시고요. 크게 목차는 파트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그 앞쪽에서 그 인트로와 개념 소개를 하고 있고 파트 2와 파트 3에서 5가지 구성 요소, 특히 이 5번째지만 너무 중요해서 오히려 앞으로 빼놓은 그 파트 2에서 이 시스템 작업을 설명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파트 3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 개인적 숙련, 정신 모델, 공유 비전 구축, 팀 합습,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초판 추천서를 대민 교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대민 교수님은 1900년생이시죠. 드러커보다 9살 더 많으신데 이 때문에 90살 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자기 책을 갖다가 잘 이해했다. 오히려 그 추천서가 라고 하면서 이 15년 있다 나온 개정판에 설명을 하는데 현재 늘 쓰고 있는 이런 다그를 쓰고 있는 1990년 기준이죠. 지배적인 관리 시스템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내재적 동기, 자부심, 존엄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배움의 기쁨 이런 걸 타고났는데 이를 파괴하는 힘들이 어렸을 때 뭐 성적으로 줄을 세운다거나 뭐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하는 게 대학 졸업 때까지 내내 계속되고 직장에 들어와서도 목표 관리다, 할당제다, 인센티브 하면서 점수가 매겨져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상이 주어지고 낮으면은 벌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참 문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배적인 관리 시스템이 뭐냐? 그렇게 8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평가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너무 성과만 따지고 있다거나 획일적이다. 과도한 경쟁과 불신이 조직 내에 있다. 너무 그 상사한테 순종만 원한다. 정답에는 오답 둘 중에 하나만 가려고 온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90년 기준으로 관리 시스템의 속성이면서 문제라는 겁니다. 저런 걸 깨야 된다. 안 깨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의 아이디어는 현재 지배적인 관리 시스템보다 훨씬 만족감과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공동 작업 방식이 있다. 이 현재 지배적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쫙 하고 이래가지고 그저 그런 성과밖에 못 올리는데 이 공동 작업 방식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높은 사기와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생각하고 이런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조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학습 조직이라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지나 실현 상태가 없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빨을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빨 충분히 닦았네. 이제 앞으로 닦지 말자. 그런 사람 없죠. 이빨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항상 죽을 때까지 닦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조직이라는 것도 자 도달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과정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더 적게 일을 하고 워크레스,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 시스템 사고인 거죠. 자, 어느 기업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재고 비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 회계장부상에서는 재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털어나온 거죠. 납기 지체가 심하다는 그런 고객의 목소리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뭐 재고가 전부 다 부족하니까 막 주문이 밀려 들어오면은 낭패. 결국은 재고 비용이 아니라 회사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한다. 풍선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공원 화장실에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공원 관리자가 화장실을 폐쇄했어요. 자, 공원이 쾌적해졌을까요? 아니죠. 공원 여기저기에서 그냥 노상 방뇨가 일어났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우리가 개별 부문에만 치중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항상 전체는 이 부분의 합을 넘어선다. 이런 사고방식이 시스템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템 사고의 법칙으로서 11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이어트 할 때랑 비슷해요. 어제의 해결책이 오늘의 문제에 야기한다. 급하게 막 살을 뺐더니 금방 뭐 요요현상이 그 다음날 왔다. 세게 밀수록 튀겨나오는 반동도 크다. 갑자기 체중이 빠지니까 뭐 그에 따라서 반동도 커지는 거고 상황은 나아졌다가 나빠진다. 좀 빠지나 싶더니 다시 또 원위치하고 쉬운 해결책은 되게 원점으로 돌아온다. 다이어트 중에서 그건 쉽게 되는 거 하는 것들은 의외로 그냥 다시 원위치로 가고 싶다는 거죠. 치료제가 질병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괜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치고 그냥 너무 했다가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제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고 빠르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겠죠. 원인과 결과는 시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뭐 어제 바로 내가 밥 한 끼 안 먹었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 누적이 필요하다는 거고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레버리지가 가장 좋은 영역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운동으로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중을 갖다가 뭐 식이요법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느 게 잘 좋을까? 뭐가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가장 레버리지가 좋을까?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이건 거꾸로 시차를 두고는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맞는 것도 먹고 싶다. 동시에 못하지만 일단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느 체중이 간 다음에 그럼 다시 만난 거를 먹다가 다시 또 늘어나게 되면은 뭐 가서 다시 또 좀 살을 빼거나 이런 거죠. 코끼리를 반으로 쪼갠다고 해서 작은 코끼리 두 마리가 되진 않는다. 88kg 몸인 사람이 반툭 쪼개가지고 44kg 들면 될 수 없는 거죠. 무엇도 탓할 수 없다. 다시 원위치되는 게 뭐 탓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시스템 사고의 법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 그 다이어트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 좀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자, 테러 전쟁을 하는데 미국 기득권층은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테러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높아질 거니까 우리가 뭔가 우선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겠죠. 거꾸로 저쪽 그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의 군사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의 공격성이 좀 강해질 거니까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테러리스트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합쳐지게 되면은 뱅글뱅글한 원인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를 모으면은 테러 공격을 하겠죠. 위협이 커지겠죠. 대응을 더 많이 할 거고 군사 능력이 높아지겠죠. 공격성이 높아질 거니까 테러리스트 더 많이 뽑을 거고 테러 더 많이 할 거고 미국의 위협 더 커질 거고 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점점 더 이게 시스템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더 커져가는 이런 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강화 피드백, 이 시스템에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서 강화 피드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강화 피드백 말고 나머지 뭐가 더 있냐? 이 균형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 지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사고를 알려고 그러면은 강화 피드백, 균형 피드백, 지연 이 세 개의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지연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자, 제가 어디 가서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 쫙 가서 뜨거운 물 잘 나오고 또 찬물 쫙 가서 찬물 잘 나오면 좋죠. 근데 어디 허름하면 못해 투숙하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을 돌렸는데 물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지? 그러고 뜨거운 물로 더 이렇게 돌려놨더니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져요. 아, 뜨거워서 놀래가지고 찬물로 돌리지만 여전히 이게 뜨거운 물이 한참 더 나오다가 살이 막 딜 정도로 뜨거운 그런 경험을 아마 좀 허름한 데서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시스템상에서 바로 지연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균형 피드백 같은 것은 물 한 잔을 채우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전자 갖다 놓고 주주를 따로가지고 스톡복지나 처음에는 콸콸 틀어놓다가 점점 그 찰대가 다 오게 되면은 서서히 양을 갖다 줄이다가 원하는 양에서 딱 멈추죠. 요걸 시스템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하면서 시스템 표상으로는 뭐 이런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물을 채우는 이런 모습 같은 게 이게 균형 피드백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강화 피드백, 균형 피드백, 지연 세 가지가 있는데, 강화 피드백은 테러와의 전쟁, 지연은 샤워 꼭 짜 뜨거, 균형 피드백은 물잔에 물따르기다.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적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그래서 시스템 사고, 지금 그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좀 눈덩이가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점점 뭐가 강화돼가는 느낌인 거죠. 자, 연구개발 예산을 줬더니 신제품이 좋은 게 나왔어요. 돈 많이 벌어옵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이 기분 좋아서 연구개발 더 해라, 돈 더 주죠. 신제품 더 많이 냅니다. 돈 더 많이 봅니다. 뱅글뱅글 점점 좋은 강화 피드백인데, 요것만 있냐? 실은 그 옆에 또 하나의 균형 피드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제품을 더 많이 만들려고 되면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연구원 들어갔다 연구하라고 뽑았지 연구 관리하라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이 연구 잘하는 사람과 연구 관리 잘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기존에 연구하던 사람들한테 새로 뽑았으니까 이게 관리도 되다 보니까 관리 복잡해지고 뭐 지연도 되고 상급 기술자가 관리 부담되고, 원래 필요한 거는 관리 능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제품 개발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신제품에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 사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 숙련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인적 숙련은 자기 학습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조직은 학습하는 개인을 통해서만 조직이 학습된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학습한다고 해가지고 조직의 학습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지만, 개인이 학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조직의 학습은 일어날 수가 없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희 그 강의,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첫 번째 했던 빌트라스트가 떠올랐어요. 그때 책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다. 그래서 핵심 보조원에 대해서 2문장, 발전 작업에 대해서 3문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발전 작업의 3번째인 끊임없는 개선 추구. 이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검은띠우한데, 혹독한 훈련을 마친 제자에게 스승이 검은띠를 수여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하죠. 자, 검은띠 의미가 뭐냐? 제자는 말합니다. 제 수련 과정의 끝이며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데에 대한 보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승은 좀 아직 멀었다. 1년을 다시 오라 그럽니다. 1년을 제자는 와가지고 뛰어남의 상징이며 내가 아니라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스승은 아직도 멀었다. 다시 오라 그러고 다시 왔더니 그때 제자는 검은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보다 높은 수준의 추구라는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답했더니 그제서야 검은띠를 건네줬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첫 번째 개인적 숙련도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검은띠 우화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 모델이라는 거는 자기 세계만에 빠져 있는 걸 정신 모델이라고 책에서는 좀 설명을 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안다는 겁니다. 흔히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우화 있지 않습니까? 배를 만지면 벽이라고 그러고, 귀를 만지면 부채라고 그러고, 코를 만지면 뱀 같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세 조정이 맞다고 싸웠다는 거,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흔히 정신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임원이 토요타를 벤치마킹하러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특급 보더니 이거 진짜 공장 아니야, 전시용이네 하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재고가 안 보이는데, 재고가 자동차 공장에 재고가 없냐, 실상은 뭐냐? 그 유명한 토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간판 생산 방식이 제대로 구현돼서 재고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잘못한 공장에는 재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서는 이 새로운 지식을 못 받아들인다. 학습 조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모델은 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배려심 없는 로라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로라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좀 칭찬에 인색하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방금 뭐라 그랬죠? 라고 되묻는 일도 종종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도 안 오고 업무 평가하는데도 두번만에 조용거리고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라라는 사람이 그다지 배려심이 없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싸가지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사에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 그 배우 인물이 로라 아닐까? 그 배려심 없는 거로 봐서는 그런 일을 갖다 하루 나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뒤에서 소송됐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알아봤더니 로라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대화에 소극적이라는 가슴 아픈 사실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보게 되면은 칭찬에 인색하다. 그러겠죠. 잘 안 들리니까. 사람이 자신한테 말을 걸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좀 안 들릴 때 되묻는 거고. 남들 말 안 하고 못 들으니까 중간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회식 가봐야 대화를 못 하니까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청각장애 있어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슨 배려심이 없다는 등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정신 모델에 빠져 내 정신 모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공유 비전 구축은 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리더 역할 이런 거죠. 창조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해서 전 조직원들이 이 공유된 그림을 갖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인데 유명한 게 폴라로이드는 즉석사진, 포르자동차는 대중을 생각하는 교통수단, 애플은 비주얼을 위한 컴퓨터 이런 거였었죠. 그래가지고 진정한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좀 하고 싶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부지런히 학습하기 때문에 이 공유 비전 구축이 중요하다. 아마 그 위품이라는 단어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티니 폼이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비전이라고 그럴 때는 이 조직이 원하는 미래상과 나의 미래상, 내가 미래하고자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유 비전 짤 때는 회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 제시해 주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월급 받기 위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을 배우고 있어. 실은 그러려면 내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해도 내가 돈을 받고 다니지.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공유 비전을 구축을 하면서 저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을 달성하게 되면은 나도 정말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구나. 이런 거 갖다가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팀학습인데요. 개인 IQ가 120이 넘는 그런 관리자가 모였는데 집단의 IQ가 63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팀학습을 잘해야 된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팀이 또 잘해야지 그 위에 있는 조직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학습의 원리로서 이 저자는 대화라는 말을 써요. 대화. 다이얼로그라고. 초판 번역할 때는 대화라고 번역했다가 수정판 번역할 때는 다이얼로그로 그대로 다이알로그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이아란 게 통과하여 사이로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요. 로고스가 말, 토킹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 이 말과 의미가 자유롭게 흘러가지고 그래야지 개인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갖다가 발견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이얼로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 다이얼로그, 대화의 반대말이 뭐냐? 토론. 토론은 영어로 디스커션인데 저 뒤에 있는 CUSSION 단어가 진동이나 충격, 똑같이 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근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토론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느낌, 경쟁에서 이기려는 느낌이 강하죠. 소위 말하는 경청의 개념이 그 토론에서는 안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부부지간에 대화하세요? 아니면 토론하세요?
부부시간에 대화해야지 토론하면 정말 가장 문제 많습니다. 팀 학습에서도 그간 독서 토론회에서 우리가 토론회만 익숙하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대화법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책의 핵심은 이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적 숙련, 정신 모델, 공유 비전 구축, 팀 학습 이거 잘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학습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챕터에서는 각종 사례의 예를 갖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워크레이스 더 적게 일하면서 어치브 더 많이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데밍한테 이런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밍이 그 팀에게 필요한 핵심 학습력을 설명하면서 세 개의 다리를 갖다 얘기하면서 이 열망을 채우고 성찰적인 대화를 통해서 발전시키면서 이 복잡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데밍이 얘기하는데 실은 자기가 얘기했던 거 중에서 개인적 숙련과 공유 비전이 간보게 되면 열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 모델과 다이얼로그가 데밍이 얘기한 성찰적 대화에 해당이 되고 복잡성, 시스템 사고가 결국 복잡성을 이해하라는 거니까 결국 데밍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내 얘기나 결국은 큰 그림은 같구나.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품질 같은 것도 좋아질 수 있는 또 가능하구나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조직은 요즘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입니다.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였을 텐데 애플 같으면은 과거에 스티브 잡스 살했던 시절에 잡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그림은 좀 희한하죠. 총을 갖다가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하면 이런 그림인데 여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문화를 설명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 당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 천재만이 모여있는 조직에서 순위를 매기니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14년에 3대 CEO로서 사티아 나델라가 등극을 해가지고 공감으로서 이제 조직을 갖다가 치유하면서 결국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느껴요. 부인한테 받은 책이고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이 본인이 많이 또 내부에서 읽히면서 저 책이 빌 게이츠가 독서 주간에서 또 읽었던 그런 책인데 사람을 학습자와 비학습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사고는 발목을 붙잡지만 성장하는 사고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받은 패, 무슨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 피부 색깔이 어떻다, 부모가 가난하다, 부자다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한 거고 열정을 품고 훈련을 거듭하면서 힘들더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은 날아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사티아 나델라가 MS 조직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그런 데도 큰 기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은 90년에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2005년에 한번 개념판 나오면서 새로 나오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개념이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